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27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루에 이제 하나 올리던 거에서 두 개를 올리는 방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댓글이 이제 많아지고 좋은 댓글 써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다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앞으로는 댓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질문이라든가 의견 아니면 정보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일부로 갖고 그 다음에 2부는 그 차트 제가 이제 보는 비트코인하고 예, 암호화폐 차트를 차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공유하고 싶은 기사를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2부를 이렇게 나눠서 찍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예, 오늘부터 바로 이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댓글로 의견하고 질문 그리고 좋은 정보를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댓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KSPT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타 방송에서 여러 정보를 접하다가 달러의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H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은 한정된 개수로 채굴 중이지만 달러는 엄청나게 발행되어 현재 통화들은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H님 의견을 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간질거려서. 하드포크 또한 발행량을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럼 현재의 달러와 무슨 차이냐? 라고 가상화폐를 부정하는 쪽에서 의견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H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대표적으로 하드포크 된 게 비트코인 캐시가 있죠. 캐시가 있고 비트코인 골드가 있습니다. 골드가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비트코인, 뭐 프라이빗, 비트코인 캔디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된 코인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 된 게 비트코인 캐시 SV 그래서 BSV가 있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해서 비트코인 오리지널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비트코인 오리지널 만들고 앞으로 진짜 이게 비트코인 진짜 오리지널이고 용량도 충분하고 속도도 엄청 빠르다. 그리고 전 세계 뭐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제가 막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비트코인 오리지널을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만약에 야 이런 거죠.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해서 야 이 비트코인 거 하드포크에서 맨날 찍어내면 만드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달러랑 똑같잖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친구분이 아니면 지인분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그럼 반대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하다고 네가 생각을 하면 네가 한번 비트코인 하드포크해서 코인 만들어서 한번 발행해봐라. 사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제가 비트코인 오리지널이라는 코인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사실 것인지 그리고 그 코인은 발행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 그거를 실제로 유통돼서 물론 제가 발행했으니까 뭐 제가 상당량 갖고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시장에서 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BSV에서 그 크레이그 박사랑 지금 우지안하고 로저버 진영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고 싸우고 있는데, 결국에 크레이그 박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슈화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슈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야, BSV가 진짜야? 뭐 가짜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가짜인가봐 해서 막 했다가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BSV가 진짜야? 이런 식으로 생각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면 오르내릴수록 그 사람들은, 그 크레이그 박사 진영은, BSV 진영은 그만큼 어떤 마케팅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찌 됐든 간에 그 크레이그 박사가 만든 비트코인 진영, 비트코인 캐시 BSV 진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무리 많이 찍어낸다라고 해도 의미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발행량을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 그거를, 그리고 시장이 인정을 해줬을 때만이 평가를 받고 그게 코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발행돼서 가격이 한두 번 펌핑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0으로 수렴할 것이다. 아무도 시장에서 거들떠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비트코인 캔디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비트코인 프라이빗이 뭐 얼마인지, 뭐 이런 비트코인 그 아류작들이 얼마인지를, 저는 다이아몬드 가격도, 사실 비트코인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예. 그리고 그거를 살 생각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골드에 이제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순위권 안에 있으니까 가격을 제가 이제 보긴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 골드도 저는 제가 신뢰를 안 하니까 사질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셨던 부분은, 저는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를 모르는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비트코인 하드포크 이슈가 나왔죠.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이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빠지고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고 BSV도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은 이제 BSV는 올라왔지만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 시장을 딱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야, 얘네들 비트코인에서 2100만 개인데 이거 또 찍어내니까 비트코인 캐시에서 비트코인 캐시 SV가 나오면서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구나. 얘네들 봐라. 이거 찍어낼 때마다 이렇게 폭락하고 해서 결국에 0으로 다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구조 자체,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베네수엘라 돈을 갖고 와서 저한테 인정해, 베네수엘라에서 막 돈을 그 자신들이 발행해서 국가에서 해도 인정 안 하잖아요. 베네수엘라 국가가 국민들한테 화폐 단위 뭐 뒤에 5자리 제거하고 이걸 갖고 다시 이제 화폐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 쓰세요 해도 인정 안 합니다. 하물 자기네 국민들도 인정 안 하는데 저한테 그거 사라고 해서 사겠어요? 제가 베네수엘라 화폐 볼리바르를 안 산다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원화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쓰지만,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제가 막 유럽 가서 이걸 가지고 돈을 결제하려고 하면, 물론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은 데서는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유럽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돈 갖고 오면 아이고 자기네도 안 받는다고 하겠죠. 달러 아니면 유로화 달라고 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 네트워크 안에, 그 생태계 안에서 그 화폐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외부로 나갔을 때 인정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인정하면 그 안에서는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드포크 되는 것들이 저는 사실 당연히 될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한몫 챙겨보려는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코인들은 발행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오픈소스니까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그거는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를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도 또 그냥 이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의견 주시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상린 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좀 어제 이제 비트메인이 뭐 파산설이 돌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길 권한다고 이렇게 써주셨어요. 길게 이제 써주셨는데, 예, 이렇게 뭐 우지안이 뭐 사업 행태에 대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20조 원 이상 순식간에 앗아갔다 이렇게 해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걱정해주시는 부분도 예, 일단 감사드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냐면 저는 그냥 제가 뭐 비트코인 캐시를 막 열렬히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뭐 비트코인 캐시든 리플이든 제가 투자 행위를 하면서 이쪽에서 수익을 내려고 이제 매매를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비트코인 그렇다고 우지하는 뭐 지지하거나 로저버를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비트코인이 주고 비트코인에서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 캐시가 가격이 싸다고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담았던 겁니다. 일정 부분을 담았던 거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올라오면 다시 처분을 할 거예요.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하고 일정 부분은 현금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를 뭐 몰빵하신 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제가 사실 뭐 제 아들도 제 말을 다 안 듣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성인이시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성인이신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캐시 포트폴리오에서 분할로 해서 분산 투자하셔라 이렇게 하셔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몰빵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가지각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저는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관점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어떤 매매법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소개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기준을 세우시고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끔 운용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고 목표가를 정해서 매매를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제 매매법을 제가 리딩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제가 리딩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질문을 받고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또 글을 작성하시면서 공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더 공부를 해 나가자는 게 제가 영상을 올리는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그래서 일정 부분 담아놨고 가격이 올라가면 저는 당연히 매도를 해서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꿀 겁니다. 예.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지금 제가 또 이제 지금 마크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내년에도 강달러, 신흥국 약세, 금리 인상, 긴축 기조인데 코인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또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뭐냐면 신민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주식 투자도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동의하시는지요? 저도 주식 투자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주식 자금을 정리해서 암호화폐에 추가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주식에서 손실이 커서 정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내용이 이제 질문한 내용이 비슷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제 보는 시장의 큰 관점을 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세력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거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차트고 로그가 적용됐고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보시면 이제 86년도 초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
채널 하단부를 깬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마셔라라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보시면 나스닥 차트 이때 90년대 초에 이때 90년대 요때 보시면 이탈을 했습니다.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 채널을 이탈을 살짝 했어요. 살짝 했는데 이때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나스닥은 2000년대까지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격이 채널을 깨고 안 깨고는 약간 그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가격이 진짜 싼 가격인지 그러니까 채널 하단부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 시장이 이때 나스닥 시장이 꺾이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만약에 꺾이는 시장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상승 못했겠죠. 근데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각도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이 블록체인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지 일단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블록체인 시장이 앞으로 성장 여력이 충분히 일단 가능한 시장이고, 성장 여력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위치에 일단 있는지, 이 시장이 성숙기에 있는지, 아니면 지금 초입부에 있는지, 아니면 성장기에 있는지, 이거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시고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하시고, 지금 이 산업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산업이 성숙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 산업 자체가 지금 막 태동하고 이제 막 시작해서 성장기로 들어가려는 어떤 타이밍이 있다라고 보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 상태에서 채널 하단부에 있다라고 하면 싼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는 지금 S커브 성장기로 들어가는 지금 초입부에 있는 그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차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럼 지금 나스닥 차트를 설명드리다 잠깐 샜는데, 나스닥 차트는 지금 보세요. 나스닥 차트는 지금 이 닷컴 버블일 때, 이때는 고점이었던 거죠. 이때는 고점이었던 거.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2003년도에 채널 상단부니까 고점이니까 팔자 했는데 어때요? 빠지는 듯 하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채널 상단부를 계속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 나오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채널 상단부에 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 판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이때 샀다고 하면 손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때 팔았던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이때 또 살 수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채널 상단부를 따라서 올라가더라도 어찌됐든 이 채널 상단부일 때는 비싼 영역인 거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15년도 채널 상단부에 있었죠. 상단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빠지는 듯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오히려 채널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눌러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가격은 어떠냐, 나스닥에서. 지금 현재 위치는 비싼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때처럼 닷컴 버블이 96년도 때 보시면 돌파하고 눌러주고 올라가면서 완전 이렇게 채널, 거의 하나의 채널을 그릴 정도로 높이만큼 올라갔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도 지금 돌파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이렇게 상승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떨어질 때는 더 급하게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앞으로 이제 계속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금리 차트를 지금 일단 국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 10년 국채가 이렇게 1980년대 초부터 해서 거의 이제 한 5년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트렌드가 깨져서 이탈을 했어요. 지금 상승 트렌드가 깨지고 이탈을 했다. 이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금리 인상은 이제는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바닥을 찍고 이 100년 만에 다시 100년 주기에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금리 인상이 된 거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FRB에서 이제 3번 한다고 했고, 또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FRB가 보는 주요 어떤 포인트가 되는 지수는 뭐냐면 결국 이거예요. 저는 이 나스닥 차트가 아니라, 나스닥 차트가 깨졌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냐,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물가 상승률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거는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근데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없는 기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저금리일 때는 당연히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기업들이 버텨나가는데, 기업들이 실적을 제대로 못 내는 기업들의 경우는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제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기업들의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또 도미노 현상으로 같이 무너지는 현상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유로존 말씀드렸잖아요. 유로존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다 2.5에 이제 넘어가려는 그런 차트상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유로존도 그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나스닥은 제가 이제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나스닥은 빠진다고 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적어도 채널의 중심부, 이때 이를 보시면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죠. 채널의 중심값,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08년도 9년도 서프라임 때는 이 채널 바닥까지 왔죠. 그러면 지금 저는 만약에 이번에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미국이 어떤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금 이 2008년도 서프라임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왜냐면 서브프라임 때 이 서브프라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낸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에 다시 부메랑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진짜 선방한다고 하면 채널의 중심선 있는 위치까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채널 하단부까지도 나스닥은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채널 중심이라고 하면 한 4,006 시간이 지나면서 빠질 테니까요.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한 4,600, 7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채널 하단부까지 빠진다고 하면, 이거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간은 이제 흘러가면서 빠질 테니까요. 그냥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수직낙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빠진다고 하면 뭐 한 3,600, 700, 거의 뭐 그러면 나스닥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반토막 나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가 여기서 버티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를 마찬가지로 이제 80년대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렸고, 로그가 적용됐습니다. 로그가 적용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보세요. 보시면 물론 이렇게 이제 오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버된 부분들이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 채널 안에서 일단 움직였다. 채널 안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시면 예. 잠깐만요. 예. 우리나라는 보시면 그 IMF 때, 이때가 이제 IMF예요. 98년도 IMF 때. IMF 때는 어때요? 이 채널의 바닥까지 찍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입니다. 서프라임 때는 채널의 중간까지 찍었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위치는 여기에요. 채널 상단부에서 약간 아래로 치우쳐 있습니다. 채널 상단부에서 약간 아래로 치우쳐 있는 위치고요. 만약에 서프라임 수준에서 멈춘다고 하면 지금 1760 정도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 이렇게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나스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도 당장 이렇게 빠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때처럼 90년대처럼 더 상승했다가 꺾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채널 상단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만약에 제가 뭐 나스닥에 투자하진 않았지만 나스닥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코스피는 일단 나스닥보다는, 나스닥은 지금 여기 위치한 거잖아요. 지금 채널 여기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은 이제 여기에 위치한 거죠. 그러면 코스피요. 코스피는 여기 위치한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일단 채널 중심 값은 1740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진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빠진다고 하면 1000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프라임 수준에서 끝난다고 하면 뭐 1700. IMF 때처럼 빠진다고 하면 1000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다. 예, 그렇게 보이지만, 만약에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나스닥이 이 채널 상단부에서 올라가서 더 올라갔다가 빠진다고 하면 코스피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나스닥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스닥이 일단 고평가 영역이고, 나스닥이 어찌됐든 여기서 뭐 1년, 2년 더 간다고 하더라도, 1년, 2년 더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빠져야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분할로 계속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저는 뭐냐면 그냥 올라갈 때마다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일단은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별개로, 그냥 우리나라는 뭐 별개로 날아갈 수는 없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돼서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그냥 주식시장만 막 주장창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환율에서 이미 그거는 환율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상승으로 인해서 커버하는 부분은 사실 그거에 못 미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 보시면 달러 대 이제 원화, 달러 대 원화입니다. 달러 대 원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강달러예요. 강달러. 그리고 빠졌다는 거는 원화 강세. 올라가는 건 강달러, 빠진 건 원화 강세. 보시면 약간 트렌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보세요. 일단 1980년대 초부터는 이렇게 강달러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리고 1997년도 IMF 때 보세요. IMF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이때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돌파가 됐죠. 딱 돌파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때 경제활동을 하면서 뭐 주식시장을 이라든가 이런 차트를 볼 줄 알았다라고 하면, 저도 우리나라 위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제가 이때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때는 뭐 학생이었으니까 개념이 없었죠, 저도. 이렇게 돼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이 삼각 수렴을 돌파를 한 거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슈팅이 나온 겁니다. 슈팅이 나오면서 보시면 이때 이제 1달러가 770원에서 1달러가 거의 1980원이니까 거의 3배 상승을 했어요. 3배 상승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남아날 수가 없었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다 개방을 했던 겁니다. 개방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정화가 된 거죠. 안정화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렸는데요. 하락 채널을 그렸지만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 하락 트렌드 안에서 어찌됐든 이때 여기서 반등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하면서 2008년도에 서프라임을 맞는 겁니다. 서프라임을 맞았죠. 서프라임 맞고 다시 이렇게 달러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원달러가 안정화가 됐습니다. 안정화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안정화가 됐는데 보세요. 일단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린 이 추세선을 여기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게 찜찜한 거예요. 예. 이게 찜찜한 겁니다. 뭐냐면, 왜 찜찜하냐면, 보세요. 만약에 원달러가,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계속 간다라고 했으면,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가야 된다라고 했으면 차트가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도 이제 내려와 줬다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깨고 내려와 줬어야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받고 반등, 여기서 지지받고 또 반등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삼각 수렴의 거의 꼭지점에 거의 다 와가요. 다 와가기 때문에 이 꼭지점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시간이 뭐 2022년인데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시장이 움직이겠죠. 시장이 움직일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타이트하게 지금 이 추세선, 네. 지금 만약에 이 추세선을 깨고 올라가면 이제 일단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돌파하고 눌러주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채널 상단부를 다시 목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1,900원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IMF 때 겪었던 그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일단 원달러 차트도 지금 조만간에 이제 뭐 길어야 22년 22년 꽤 길죠. 길고 근데 그 전에 아마 방향성은 저는 이제 모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2019년 하반기 전 2019년 10월 전에 방향성을 보일 거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강달러로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강달러로. 결국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내년에 우리나라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 인상 따라서 못 하고 있었잖아요. 못 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 그만큼 지금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 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안 한다? 안 하면 당연히 이제 이거 뚫리는 거죠. 뚫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텐데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그 속도를 우리나라가 따라가면서 같이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강달러 기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강달러 기조로 간다는 거는 보세요. 지금 이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97년도 2008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 물론 여기에서 맞고 떨어져 주면 워낙 강세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아직까지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위치 그리고 미국의 이제 FRB의 금리 인상을 다 놓고 미국의 10년물 채권 가격을 다 이렇게 딱 펴놓고 보면 여기서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게 대략 짐작이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제 마크님이 질문 주셨던 부분, 강달러, 신흥국 약세, 막 그리고 금리 인상 기축기준인데 코인만 피해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는 제가 계속 보여드리니까 금 차트를 보시면 금 차트 한번 보시면 보세요.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금시장 그리고 97년도 IMF 때 이때는 빠졌네요. 금시장이 97년도, 98년도 IMF 때 요때 근데 요때는 우리나라만 빠진 거지 나스닥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98년도 나스닥을 보시면 97년도, 98년도 이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을 때 미국은 뭐 눈도 끔찍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 차트는 오히려 이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맞는 거다. 예, 오히려 나스닥이 IT 버블이 되면서 금 차트는 반대로 움직인 거죠. 이렇게 빠진 거고 서브프라임 때는 서브프라임 있으면서 이제 금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해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 금 차트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 기조에 있습니다. 상승 기조에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나스닥 지금 보시면 채널 상단부에 있어요. 상단부에 있지만 상단부에서는 하단부에 위치한 상태입니다. 상단부에서는 하단부에 위치한 상태예요. 그래서 금 차트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로 빠질 수 있잖아요.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질 수도 있는데 예. 주식시장이 이제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돈이 나오고 채권시장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 이제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야 되기 때문에 금시장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죠. 상승할 수 있고 상승했을 때는 저는 이제 지금 여기 249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한 2배 정도 되겠네요.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보면 제가 이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마크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던 거 결국에 야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갈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보는 거는
긴축 기조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는 자산은 갈 거다. 그게 이제 저는 금하고 은 그리고 암호화폐가 그 수혜를 이제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금 시장도 올라갈 거고 은 시장도 올라갈 거고 암호화폐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어디가 그러면 더 수익률이 좋겠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수익률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이제 좋아 보인다. 암호화폐 시장이 그 제가 차트를 봤을 때는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암호화폐 시장에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신민님 그 질문까지 다 설명을 드린 걸로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주식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이제 올라올 때마다 그래도 최대한 뭐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저 같은 경우는 다 줄이진 못해요. 왜냐면 다 줄이진 않고 일정 부분은 항상 포트폴리오에 제 자산에서 포트폴리오에 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줄이진 않고 적어도 제 자산에서 뭐 20-30%는 주식 비중은 가져가면서 주식 비중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올라올 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여서 일단 암호화폐라든가 뭐 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 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것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또 컴퓨터가 느려져서 네. 잠깐만요. 네, 된 것 같아요. 지금 예, 지금 천구팍님이 박천군님이 이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그 트레저 지갑 사용하신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킹 당하셨다고 질문해 주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한테 이제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이제 읽어드리고 오늘 댓글에 대한 시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레저나 레저 모두 BIP39에 따라서 암호화 키를 만듭니다. 즉 24개 키워드를 알면 그로부터 지원하는 모든 암호화폐의 비밀키, 공개키를 일정한 알고리즘으로 만듭니다. 24개의 복구키로 복구를 했는데 일부 암호만 복구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BIP39 관련 툴로 24개 복구키가 있으면 비밀키, 공개키를 빼내는 방법이 있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공개키를 빼 방법이 있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한번 오늘 제 영상을 박정군님께서 보시면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을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이 댓글을 최대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앞으로는 이제 댓글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는 그 시간을 일부러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하고 기사 내용 하는 거를 이제 2부로 나눠서 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댓글하고 이제 의견하고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질문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아니면 다른 의견들 있으시면 여러분들 좀 번거롭더라도 써주시면 서로 이제 우리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뒤에 제가 또 오후에 2부를 촬영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